안녕하세요. 예니악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아내가 있어요. 저는 수년 전에 서울살이를 접고 아내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로 먼 시골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에서 나물도 뜯고 과일 나무도 심어서 수확하는 귀농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복숭아 나무에서 알이 작은 복숭아도 땄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제 아내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밭을 가꾸고 나무를 뜯으러 다니다 보니 아내의 병이 점차 나아졌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예요. 아내는 겁 많고 수줍음 많은 소녀였고 저는 골목 대장을 할 만큼 거침없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는 외지기도 참 많이 외진 동네였어요. 동네에 그 흔한 시장조차 없던 곳이니 말 다했죠. 구멍 가게조차 1시간은 걸어서 나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것도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학교는 집으로부터 무려 4km나 떨어져 있었는데 평지길이 아니라 산길을 타고 넘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산이 나름 우거져서 가끔은 뱀도 나오고 살쾡이는 물론 노루도 1, 2주에 한 번씩은 마주쳤습니다. 살쾡이와 노루야 만나봤자 피해가거나 겁을 주면 그만이지만 가끔씩 출몰하는 멧돼지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 또한 겁이 없는 편이었지만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평상시에 머리로 대처법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와 산에 가서 꿩 사냥을 하곤 했는데 사냥을 나갈 때면 아버지가 멧돼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로 뒤돌아뛰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사냥 나갈 때면 한 번도 멧돼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산이 우거지다 보니 여자인 아내는 학교에 가는 길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처가와 저희 집안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 왕래하며 지내는 친한 사이였어요. 서로 아들, 딸 낳으면 연을 맺어주자며 농담을 하기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어릴 적부터 허물없이 어울려 지내곤 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내와 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제 어머니와 지금의 장모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누시다가 가셨어요. 상철이 엄마, 우리 순자 좀 부탁할게. 순자네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께 불이 나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를 왜 부탁한다는 거래요? 내가 아버지가 너 해교다 일다 줄 때 순자도 같이 등교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요. 저는 내심 순자와 같이 학교를 간다고 하니 좋았어요. 순자랑은 어릴 적부터 친했으니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100번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가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는 건 좋은데 학교 가는 이 길이 너무 싫다? 왜서? 나는 좋은디. 순자 너랑 딱정벌레도 잡고 재밌는디. 뱀이 나와서 물면 어쩌려고.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우린 그냥 날아가 버릴 낀디. 넌 걱정도 팔자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꼬박 한 달만 등교를 시켜주고는 저더러 순자랑 단둘이서 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계실 적엔 몰랐지만 어찌나 숲이 크고 울창한지 뱀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 저도 슬슬 무서워졌습니다. 저번에 말뚝이 아저씨네 집 앞으로 멧돼지가 지나갔대. 엄마, 멧돼지가? 그 멧돼지 집이 어디겠어? 말뚝이 아저씨네? 이 바보야. 멧돼지가 어찌 사람 사는 집에서 살겠냐? 이 숲에서 살겠지? 아, 순자 니는 참 똑똑한 것 같다. 순자가 저를 새초롬한 눈으로 째려보는 동안 정적을 깨고 숲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머리는 나빠도 본능적인 감은 좋았던 터라 그 순간 그게 평범한 동물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저는 순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는 바위 뒤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져갔습니다. 소리가 난 숲속을 쳐다보니 아주 작고 귀여운 새끼 멧돼지가 나왔어요.
순자는 그걸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새끼 멧돼지를 보니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큰일 났다. 너 이 중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있으면 찾아봐라. 나무? 나무는 왜? 시간 없은께 싸게 둘러보라니께. 순자는 제 다급한 모습에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여기저기 진지하게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와 순자는 아주 조용한 걸음으로 그 나무 근처로 갔고 엎드려서 순자를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난히도 큰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미 멧돼지가 새끼 멧돼지를 따라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옆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채 올라가기도 전에 어미 멧돼지가 저를 발견했고 제 나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제야 저와 순자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멧돼지가 더 심하게 날뛰었고 저와 순자는 다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나무 기둥 주변을 맴돌던 멧돼지는 새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저와 순자가 학교에 오질 않자 이장님네 전화를 통해 부모님께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난리가 났고 농사 짓던 농기구들도 팽개친 채 저와 순자를 찾으러 산으로 뛰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 일이 저에게는 영웅담이 되어 돌아왔어요. 순자가 저의 멋짐을 동네방네 떠들어준 터라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제게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주었으니까요. 그 후로 순자도 저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게 느껴졌어요. 등굣길이면 늘 제 옆에 찰싹 붙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탓에 저희 둘은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까지 마치자 양가 집안에서는 집안일을 돕길 바랬으니까요. 저는 농사일을 돕고 순자는 이 집 저 집 집안일을 도우러 다녔습니다. 어른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던 저희는 꼭 어른이 되면 큰 도시로 나가 돈을 많이 벌어 다시 학교에 가자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순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순자는 어릴 적부터 저를 봐와서 저를 남자로 보지 않았지만요. 제가 들꽃을 꺾어다 장난스레 가져다 주면 순자는 불쌍한 꽃을 제자리에 놔두지 않고 꺾어왔다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 순자의 속마음이 궁금해 여러 번 떠보았습니다. 니는 어떤 남자가 네 이상형이고? 나? 나는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손가락 긴 남자가 내 이상형이다. 얼굴 하얗고 손가락 길면 여자아이가. 누가 여자가 좋다 했나? 곱상하게 생긴 남자가 내 스타일이다 이거지. 그 말에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봐도 저는 키가 작고 투박하고 두툼한 손가락을 가진 남자였으니까요. 게다가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제 진짜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도 모를 만큼 시커맸습니다. 순자의 말에 한여름에도 긴팔에 긴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돌아다녔어요. 햇빛에 그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워 죽겠는데 몸을 칭칭 감았었다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제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제 마음도 모르고 제게 감기가 걸렸냐고 묻곤 했어요. 한 3달 정도 그렇게 지내고 거울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하얘진 기분이 들어 순자에게 말했어요. 내 좀 하얘진 것 같지 않냐? 어디 좀 봐라. 어때? 좀 많이 하얗지? 그러게, 진짜 그러네. 네 아무래도 백혈병 아이가 병원에 함 가봐라. 병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참말로 너무한다. 내가 피부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무슨 피부 관리? 그런 거를 왜 하는데? 네 피부 하얀 남자가 좋다며. 저의 말에 순자는 경직된 얼굴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에 간다며 가버렸어요. 저는 풀밭에 주저앉아 애먼 잡초만 마구 뜯어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저를 대하는 게 이상해졌어요. 제가 나타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바쁜 게 저를 피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자는 내가 무지하게 싫은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피부야 하얗게 만든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놈의 키는 내가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동안 나를 키 작은 난쟁이로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며 10대의 사랑을 접어갈 무렵 제게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최씨 할아버지네 축사를 보수한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단순히 떨어지고 만 게 아니라 그 위로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제가 무너진 축사에 깔렸다고 동네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떨어지면서 팔을 땅에 딛는 바람에 양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머리와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경운기에 태워서 동네 의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양팔에 기부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순자가 눈이 팅팅 불어서는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나? 네 눈이 와 그 모양이노? 그건 알 거 없고 네 양팔 다 부러진 기가. 에이 뭐 그리 됐다. 그러게 그 지붕 위에는 뭐 하려고 올라갔노? 위험하게. 낸둘 떨어질 줄 알았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아나? 네가 놀랬다고? 됐다. 내 이제 울집에 간다. 일 봐라. 나를 걱정했다는 순자의 말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데 제 팔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몸으로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네 때문에 울었나? 순자는 말없이 얼굴을 붉혔고 저는 그제야 순자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서울로 향했어요. 순자는 건축사무소에서 자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가방끈 짧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둘이 간신히 모은 돈으로 단칸방 월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우리는 방 2칸짜리 집으로 옮기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찾아온 양가 집안 식구들은 저희에게 둘이 결혼할 줄 알았다며 저희의 미래의 행운을 빌어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 둘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커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4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임신 2개월 차부터 입덧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사무실에 나가질 못했고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차에 들어서서야 아내의 입덧이 멈추었어요. 원래는 계속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게 할 마음이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질 않더군요. 아내는 임신 5개월 차에 다시 사무실에 자비를 하러 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노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지는 바람에 일을 쉬어야 했거든요. 저도 돈을 못 벌고 아내에게 짐만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아내에게 무척 미안해하자 아내가 말하더군요. 난 당신이 다치긴 했지만 1년만 조심하면 다 낫는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고작 이것뿐이겠어요? 부부라면 힘든 일도 기쁜 일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은 잘 낫기만 하세요. 아내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건축사무소에 나가 일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가만히 집에서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곳은 볼펜 공장이었어요. 업무가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어깨를 조심하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비록 급여는 무척 적었지만요. 그곳에서 일하면 점심때 빵과 우유를 나눠주곤 했는데 크림빵이 나올 때면 꼭 안 먹고 아내에게 가져다 주곤 했어요. 아내가 크림빵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출산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6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는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사산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아기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무사할 수 있었다며 천만 다행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이 만삭 때까지 일을 해서 아기가 죽은 게 아니냐는 말을 무심코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았지만 아내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결국 아내는 요양차 친정으로 내려갔고 저는 아내가 친정에 내려간 사이 아내가 준비해뒀던 아기 용품들을 모두 정리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아기 용품이 정리된 집안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흘러 제 쇄골은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쯤에서 공사장에서 같이 일하던 아는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아, 너 높은데 잘 올라가냐? 고소공포증 같은 거 있어, 없어? 높은데요? 아니 남들보다는 잘 올라가는 편이죠. 제가 어릴 적부터 원체 겁이 없었거든요. 그건 왜요, 형님? 내 친척 중에 이 청소업체 운영하는 형님 있는데 유리창문 닦을 일할 사람을 뽑더라고. 다들 무서워서 기피하는 일이라서 아직 사람을 못 구했나 봐. 어때? 해볼 생각이 있어? 근데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데 돈은 많이 줘요? 생각보다 돈은 꽤 짭짤하더라고. 그렇게 저는 창문 닦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의 평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어오자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후 다시 임신을 시도했지만 어째서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이를 잃은 지 3년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어 사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아내는 매일 아기가 잘 있는지 더욱더 신경 쓰며 확인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 또한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배에 귀를 대어보고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도 했어요. 우리 부부의 큰 걱정과 다르게 무사히 출산을 마쳤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게요.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자 그 전에 비하면 더없이 밝아졌어요. 소심한 성격에 누구에게 큰 소리 내본 적 없던 사람이 성격까지 바뀌더군요. 아들이 3살 때쯤 아이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쌩 지나가는 사람에게 애 안 보이냐? 조심히 좀 다니라. 라고 소리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키우며 점점 더 씩씩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는 참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여전히 창문 닫기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들은 참 착하게 잘도 자라주었어요.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내 주변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그리도 속을 썩인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아들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속이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 엄마 집안일 도와줄 줄 알고 아버지의 노고를 늘 고마워해주는 아들이었죠. 아들이 고3 때 아내는 절에 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오곤 했어요. 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요. 아들은 아내의 기도 덕분인지 본인의 노력 덕분인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입학 소식을 알려온 날은 우리 가족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아들은 원하던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고 나중에 건축사가 되어 있을 자신을 상상하며 큰 꿈에 부풀어 있었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축하 전화가 올 만큼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경사였어요. 아내는 아들의 학교 입학을 준비시키며 옷과 신발을 새로 사주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6년간 들고 다닌 책가방도 버리고 새 가방을 바꿔주었죠. 학교에 다니며 아들은 학교 생활이 어떤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주곤 했어요. 그리고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벌면 엄마랑 아빠 학비 대드릴게요. 그때 못다한 공부 꼭 다 하세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다던데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한 걸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공부시켜주겠다고 할 만큼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여느 날과 같이 학교로 향했고 저는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가까운 절에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저녁에 나 없어도 당신 혼자 밥 좀 챙겨 먹어요. 무슨 일인데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에 불당을 가? 그냥요. 오늘 좀 들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급히 전화를 끊고는 그날 저녁 아내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들과 평소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어요. 저는 누워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절에 다녀왔어? 실은 내가 오늘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무슨 꿈인데 그래? 우리 외할머니 기억나요? 나 엄청 예뻐해 주시던. 아이 그럼 알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 외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내 앞에 오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 버스를 올라타고는 저한테 인사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랬어. 아이 그냥 개꿈이겠지. 당신 아들 녀석 대학 보내놓고 괜히 불안해서 그런 꿈 꾼 것 같은데. 그런가? 아내의 꿈 이야기에 저도 기분이 꺼림직했지만 아들도 별일 없이 지내는 걸 보고 어느덧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어요. 아들은 학교 운동회가 있다며 학교 단체 티를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참 좋을 때다 라며 흐뭇한 미소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어요. 의사는 아들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 내디딘 아들이 한순간에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게 믿기질 않았어요. 아내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을 한순간에 잃고 나니 아내는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아내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런 아내를 바라볼 때면 위태로움에 무척 염려가 되었습니다. 정신줄 바로 잡자고 아내를 다그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내는 결국 정신이 나가버리더군요. 아침 밥상에는 늘 아들의 밥과 수저가 올라왔고 아내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이 학교를 갈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현관문을 향해 웃어 보이며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간 일을 잠시 쉬기로 했어요.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한 것이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제 정신으로 돌아올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 억지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아내가 병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정신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가 보다 하며 안도감이 밀려왔죠. 예전에 억지로 병원에 아내 등을 떠밀어 넣었다면 이제는 아내가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시간에 맞춰 병원에 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이 취소되는 바람에 집에 일찍 귀가하게 되었어요. 집에 와보니 아내는 이미 병원에 갔는지 집에 없더군요. 비가 많이 와서 병원에 오고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아내를 마중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엔 외식이라도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먹고 나갔어요. 차를 끌고 병원 근처를 지나는데 아내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들어가는 곳은 병원이 아닌 병원 옆 건물이었어요. 저는 얼른 병원 건물에 차를 세워두고 병원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접수 간호사님께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오늘 우리 와이프 3시 예약 맞나요? 김순자 씨, 저희 병원 안 나오신 지 벌써 꽤 됐는데요. 예? 여기 안 왔다고요? 네, 모르셨나 봐요. 남편분이랑 같이 나오실 때 말고는 두어 번 더 나오시다가 그 후로 안 나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그 옆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옆 건물에도 병원과 한의원은 있었지만 정신과 병원은 없었어요. 저는 각 층에 입점된 상호들을 보며 아내가 어디로 간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하 1층 땡땡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라는 문구에 끌려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교회여서 그런지 제가 알던 교회 같지가 않았어요. 간신히 예배 테이블과 의자 몇 개와 조촐한 단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볼 곳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보! 어머,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비가 와서 당신 마중 나왔다가 당신이 여기로 들어가길래 따라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당신 그동안 병원도 안 다니고 어딜 다닌 거냐고. 보다시피 여기 왔잖아요. 마음의 병은 그깟 약 몇 알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구원도 받았어요. 저는 아내의 옆에 앉아서 아내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바라보다 아내가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던 일을 떠올랐어요. 절에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끝내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에게 정말 병원에 더 안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볼 땐 내가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여요? 나 좀 봐요. 멀쩡하잖아요. 당신도 이제 내 걱정 말고 같이 교회나 나갑시다. 그 후 몇 번 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내가 알던 교회 이미지와는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왜 안마기를 팔아?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안마기라잖아요. 이건 그냥 안마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축복해준 안마기예요. 당신 어깨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참에 우리도 하나 마련해요. 인터넷에서 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50만 원이나 주고 사라고? 여보, 이건 그냥 안마기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사서 써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파는 건 전부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기 당하는 기분이 물씬 들었지만 아내의 간절한 요구에 억지로 안마기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궁금해하고 모아둔 재산은 뭐가 있는지 호시탐탐 캐묻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교회 수리비 명목으로 목돈을 은근히 요구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 교회는 좀 노골적으로 헌금을 바라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 아내는 제 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보, 목사님 부부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런 돈 드린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다 좋은 일 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돈 가져다 드리면 목사님이 대신 좋은 일 해주시는 거고 그럼 당신한테 그 복이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저는 아내가 교회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들의 충격 사건으로부터 아내를 구원해 주었으니 교회를 그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건이 터졌어요.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이 아내를 가리켜 뒷말을 하는 걸 듣게 된 일이었죠. 저 아줌마 사이비 교회 다니잖아. 어머, 그래? 요즘은 이단 조심해야 돼. 요즘은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몸까지 다 뺏는다잖아. 저번에 TV 보니까 사이비 교주가 신자들 성폭행까지 하더라. 아무튼 305 아줌마가 먹을 거 주면서 말 걸면 피해. 사이비야, 사이비. 동네 아줌마들의 말에 저는 그 교회가 사입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교회를 옮겨보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아내가 펄쩍 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갑 속에서 대출 계약서라는 글귀에 문서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출을 낸 적이 없는데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더군요. 이 집은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아내와 처음으로 마련한 우리 집이었어요. 대출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이미 다 갚았던 터라 더 이상 대출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대출이 내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2억이었으니 5천만 원이면 엄청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려던 아내를 붙잡고는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 봤어요?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이런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대출을 낸 거야? 목사님 드렸어요.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했어요. 당신 미쳤어?
미쳤다뇨. 그깟 5천만 원 쓴 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뭐? 그껏 5천만 원? 당신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는 줄 몰라서 그래? 겨우 5천만 원으로 우리 아들 천국 가면 그거야말로 값싸게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 얘기가 왜 나와? 목사님이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가 돈 달래? 그럼 우리 아들 천국 보내준대?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교회 사입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후로 저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제가 일하는 날에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주말에만 아내를 집에 묶어두었죠. 그래서 항상 주말은 아내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교회를 경찰에도 신고해 보았지만 경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내가 스스로 헌금한 거라고 하니 사기로도 고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를 그 종교에서 떨어뜨려 놓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 일을 그만두고 집을 아내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줬어요. 시중 시세보다 값싸게 내놓았으니 2주 만에 집이 팔리더군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동네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곳은 아주 외진 시골 마을이었는데 현대 문물과는 동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전 어릴 적 우리가 살던 시골 마을과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가는 시간에 맞춰 이삿짐을 옮겼어요. 이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아내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혼란스러워하는 아내를 설득해 차에 태웠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여보, 일단 출발하자. 어딜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한 2시간을 달리다가 저는 아내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내 핸드폰은 왜요? 빨리. 시간 없어. 얼른 줘. 알겠어요. 아내는 핸드백에서 주섬주섬 핸드폰을 찾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열린 창문 밖으로 핸드폰을 냅다 던져버렸어요. 여보, 내 핸드폰! 당신 미쳤어요? 그런 것 같아. 이 인간이? 아내는 제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고 분풀이를 하다가 제가 아파서 죽는 신용을 하자 이내 하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달려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고 집에 도착할 때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순자야,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미안해. 나 다시 집으로 데려다줘요. 그 집 알았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난 여기서 살 생각 없어요. 당장 돌아가자고요. 저는 아내의 물음에 대꾸 없이 아내를 새 집으로 안내했어요. 새 집엔 우리가 어릴 적에 살던 집처럼 작은 마당에 작두 펌프도 있었어요. 아내는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앉아 집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핸드폰 어딨어요? 내놔요. 없어. 버렸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가 그 교회에 못 갈 줄 알아요? 내비치고 가면 금방이야. 여긴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내비도 없어. 저는 아내가 갖고 있던 일말의 희망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한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걸어서 원래 집으로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차를 타고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2시간을 땡볕에서 걷던 아내는 이내 포기했는지 제 차에 올라타더군요. 결국 그대로 20여 분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기를 여러 날 아내는 탈출을 포기하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산에도 올라가 나물도 캐고 열매도 따오고 개울가라에 나가 발도 담그더군요. 하루는 산에 올라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참 곱게도 자랐네. 우리 아들처럼.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도 그 나무를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푸르고 곱고 멋진 것이
정말 우리 아들을 닮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내에게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 종교일 뿐이고 우리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좋은 곳에 가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내는 무표정하게 이야기를 듣다가도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거리를 사러 저 혼자 시장에 나간 날이었어요. 이것저것 찬거리 들고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가 없는 겁니다. 차를 타고 주변을 다 돌아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몇 안 되는 동네 주민들에게 아내를 보았는지 물어도 아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결국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아내가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끌고 원래 살던 동네로 향하려는데 문득 그 산속의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차의 시동을 끄고는 산으로 급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얼마나 서글피 우는지 산속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아내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아들이 이제 그만하라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성준이가 꿈에서 나와서 엄마 이제 괜찮아요 라고 하네. 아내는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늘 검은 옷을 입고 괴로운 얼굴로 나타나던 아들이 어째서인지 하얀 옷을 입고 편안한 얼굴로 나와 자신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아내의 손에 소나무 잎을 쥐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산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산 주인에게 말해 그 소나무 값을 치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그 소나무를 파서 집으로 가져와 심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분가루를 그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이 자주 엄마 꿈에 나와 웃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에도 나왔어요. 아내가 말한 대로 하얀색의 빛나는 옷을 입고서는 편한 얼굴로요. 아들 녀석은 살아생전처럼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농사를 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땅을 사서 과실수도 심고 농작물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는 시골 생활에 적응해서 예전 기억도 떠올리고 추억 얘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5천만 원을 그렇게 써버려서. 내가 농사지어서 그 돈 꼭 갚을게요. 돈을 갚겠다는 말에 저와 아내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나무를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어요. 마치 그게 아들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꿈에서 나와준 아들 덕분에 아내는 간신히 사이비 종교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네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속 깊은 우리 아들 덕에 우리 부부는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